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이 책이 쉽진 않으니까 그래도 동기부여를 드리고자 이 책이 왜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중심이라는 단어를 빼면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WS 보면 뭐 각각 서비스들 이미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요. 뭐 개발자든 시스템 설계하시는 분이든 물론 회사가 돈이 아주 많지 않은 한 전부 다 이걸 쓸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비슷하게 가면 되는데 뭐 자격증도 요새 막 AWS 잘 공부하라고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인정도 해주시고. 근데 여기 이 책을 번역하신 분 표현으로 하면 이런 AWS나 GCP 같은 엔드투엔드 서비스가 사실상 있어도 꽤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좀 이어서 나가봅니다. 왜 불안할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내부적으로 많이 복잡한 여러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결국에 설계하고 솔루션을 선택하는 거는 개발자들 개개인이나 아니면 회사 단에서의 어느 정도 직관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은 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고 빅데이터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뭐 대규모 처리 시스템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느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좀 본격적으로 가보면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하는 건데 데이터 중심으로라는 게 앞에 껴 있어요, 이 책에. 근데 이 책 처음에 머릿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애플리케이션의 관심사가 원래 컴퓨터 인텐시브한 게 꽤 관심사로 많이 갔었다라는 건데 이 컴퓨터 인텐시브는 CPU의 연산에 좀 초점을 두고 CPU가 얼마나 병목을 만드는지도 관심을 많이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텐스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이 좀 딥러닝이나 GPU 단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자체 연산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컴퓨터 인텐시브라고 표현하고 책에서는 CPU 병목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GPU를 사용하는 이런 현상들도 컴퓨터 인텐시브로 보고 있습니다. 전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AWS 서비스에도 C5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인퍼런스를 컴퓨터 인텐시브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 인텐시브랑 구분해서 책이 데이터 인텐시브하게 현상을 전개해서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 데이터 인텐시브라는 거는 데이터 양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복잡하게 생겨 먹었냐, 아니면 얼마나 빠르게 뭐 쌓이거나 변하거나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을 중점으로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인센시티브가 뭐 GPU 단에서는 요새 주목을 많이 받지만 컴퓨터가 초기에 막 만들어지고 초기 개발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소한 애플리케이션에 가깝죠. 이런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는 이 데이터 인텐시브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생소한 개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HID 같은 거는 사실 그냥 SQL에도 있던 거지만 NoSQL이나 SQL은 뭐 커프카 연결해서 있고 샤딩도 예전에 있었겠지만 분산 처리 개념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특히 백엔드나 서버 사이드 엔지니어 분들을 많이 이런 업무를 담당할 타시게 되는데 좀 이거 오징어 게임에서 짤 떠온 건데 제발 그만해 이런 느낌으로 책에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각각의 뭔가 개념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 책에서는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건 여기저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마다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존재하고 이게 의사결정에 나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기술 변화에 숨겨진 원리를 좀 이해를 해보고 각각의 도구에 적합한 상황이나 이제 유용하게 쓰는 법 같은 걸 살펴보는 게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살펴봄으로써 도구가 가진 취약점도 같이 이해를 하고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기술 변화에 숨겨진 원리 같은 것들을 파악하면 실제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툴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책에서 좀 깊게 깊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은 데이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동작 방식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핵심 알고리즘을 얘기를 한 다음에 핵심 알고리즘들이 가진 트레이드 오프를 중점으로 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책의 내용은 한글로는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하며 유지보수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그냥 영어 단어 세 개로 표현하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reliable, scalable, maintainable은 어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요소였기 때문에 데이터 인텐시브한 경우에서도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보자라고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reliable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혹시 reliability가 이제 번역하면 믿을만하다? 좀 신뢰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용하고 직결된 건 아니지만 혹시 일상에서 어떤 순간에 누군가를 보고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약속을 잘 지킨다고 또 말씀을 해줬고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을 어떤 사람을 보여줄 때 믿을 만하다 하고 생각이 드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근데 컴퓨터 시스템도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좀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레이얼리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본 거는 MBTI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나 오늘 좀 괜찮은데 나 오늘 좀 자신감이 높고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이러면 E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나 오늘 좀 사람들을 피곤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이제 I가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일관되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 때마다 바뀌는 게 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MBTI 검사는 통계적으로 릴라이어빌리티라는 게 낮습니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좀 릴라이어빌리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릴라이어빌리티를 정의하는 관점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방면이 소프트웨어에도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중에 여기 다섯 번째 칸, 폴트 내결함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폴트에 좀 강건한 느낌의 시스템을 릴라이어빌리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폴트 이제 좀 강건한 것만 얘기를 한다라는 거 하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위키피디아 정인데 괜히 영어로 해놔서 저도 어렵네요. 여기서 내결함성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의 정의는 시스템에 어떤 무언가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 그 시스템이 계속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영문 위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디자인을 또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번 더 하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을 계속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내부적으로 생겨서 이제 그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사용하기 불편해질 수는 있어도 인터넷 그냥 서버 에러가 떠버리는 경우가 없는 걸 예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일부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여기서는 폴트에 좀 강건한 디자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하고 유사한 내용이고요. 요 트로풋이라는 용어를 책에서 좀 꽤 자주 나중에도 사용을 하는데, 트로풋이 한글로 하면 처리량입니다. 처리량의 증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 시간이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위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폴트의 강건한 시스템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위키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책도 마찬가지고요. 하드웨어 에러나 소프트웨어 에러 둘 중에 하나 때문에 릴라이어빌리티가 무너질 수 있는 포인트들을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일리어가 장비가 아예 종료되거나 망가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좀 망가지는 경우로 초점을 두고 있고, 위키에서는 잠깐 종료되는 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에러 관점에서 하드웨어가 그냥
꺼진다고 표현을 한다면, 꺼지고, 한 번 실수로 꺼지고, 그 다음에 꺼지는 시간간의 이제 평균적인 시간을 MTBF라고 지표를 매길 수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책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고 MTTF라는 지표를 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MTBF랑 MTTF의 차이가 뭐냐 하면 MTBF는 잠깐 종료된 상태로나 아니면 뭐 잠깐 버그가 생겨서 멈춘 상태. MTTF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냥 하드웨어가 자체가 수명이 다 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진짜 내부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이런 상황을 MTTF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경고 없이 여기서도 EC2 같은 거 하드웨어 종료가 돼버리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MTTF가 통상 10년에서 50년 정도라고 책에서 얘기하는데 요 위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가보면 요 MTTF도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좀 더 늘거나 괜찮아지는 경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이렇다라는 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장 클러스터 하나에 10,000개의 만약에 하드디스크가 있다면 하루에 한 개씩 망가진다로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드웨어 에러는 지나갔고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보다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해서 어떤 가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들을 잘 확인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고요. 방지하는 방법의 예시로는 뭐 테스팅을 한다거나 프로세스를 격리시킨다던가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뭐 메시지 큐를 기준으로 수신량과 발신량이 정확하게 같은지 비교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방지 방법은 사실 책 전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각 요소를 볼 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작년인가요? 한번 하루 종일 먹통이 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릴라이어빌리티가 무너지면 이제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이용자가 떠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작업량이 점차 증가할 때 시스템이 그 작업량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냐 이 관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사실 여러 가지인데 좀 대표적인 정의 한 가지를 보면 시스템의 리소스 자원량이 계속 늘어날 때 얼마나 그 시스템이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책에서 방향을 두 가지로 쪼개서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한 건데요. 리소스를 일정 부분 추가했을 때 얼마나 추가적인 부하를 감당을 해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어, 로드가 증가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증가시켜야지 적당하게 스케일러빌리티가 만족이 될지 이 질문들이 스케일러빌리티를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으로 부하를 먼저 기술을 하고 성능을 추가로 이 부하 기술한 걸 바탕으로 성능을 기술을 하고요. 성능을 기술한 걸 바탕으로 이제 부하를 대응하는 방법을 보통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처음에 부하를 기술할 때 부하 매개 변수라는 지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하 매개 변수는 영어로는 로드 파라미터고, 이 부하 매개 변수를 기술할 때는 정량화를 시켜서 숫자 몇 개를 대표값으로 써서 지표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용자 수나 아니면 초당 몇 번이나 요청을 하는지 같은 경우가 있겠죠. 오픈 AI에서 요새 연례를 계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성능 기술하기도 중요한데요. 성능 기술하기의 대표적인 지표는 아까 잠깐 나왔던 리스폰스 타임의 분포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아마존 커머스 사례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숫자 몇 개가 아니라 분포라는 표현을 쓴 거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물품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이 계속 물품을 클릭을 많이 하고 네트워크 응답 시간을 다양하게 경험할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스폰스 타임이 느린 상황도 경험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은 아마존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리스폰스 타임의 분포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평균이나 뭐 중앙값 같은 몇 개 대표값이 아니라 99%나 뭐 99.999%이 정도 수준을 넘게끔 좀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사례를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응답 시간을 일단 온라인에서 성능을 기술을 한 거죠. 스케일러빌리티. 이 스케일러빌리티는 데이터베이스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좀 소프트웨어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개념인데 네트워크 관점에서 일단 책에서 사례를 얘기를 해줘서 네트워크 관점에서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로드 밸런스가 있고 이 로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굉장히 많이 팍팍 틀 때 좀 그것들을 적당하게 클러스트에 나중에 분배를 해서 서비스 로드가 너무 높게 리스폰스 타임이 걸리지 않도록 조작해주는 장치죠. 조금 전에 본 거는 온라인 관점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드 관점, 오프라인 관점에서 보면, 이 스로우풋이 아까 처리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하드 입장에서는 초당 처리하는 레코드의 개수를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GCP 같은 경우에 하드과 관련된 서비스 광고를 할 때 임프로빙 퍼포먼스 뒤에 스로우풋 딱 하나의 지표만 넣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하를 기술을 했고 성능을 기술을 했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부하를 대응하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 부하를 대응하는 건 스케일링 뒤에 업을 붙이거나 아웃을 붙입니다. 업은 좀 덜 좋은 장비를 썼다면 더 계산량이 뛰어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스케일링 아웃은 더 많은 장비를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느 정도 스케일링 아웃을 많이 활용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하드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 관점에서 일라스틱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일라스틱은 스케일링 업을 할지 아웃을 할지 이거는 뭐 트래픽이든 부하를 보고서 어느 정도 자동 조정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AWS 같은 경우에는 ECS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애플리케이션 크기를 조정한다던가 배치 처리를 더 해준다던가 뭐 AI 모델에서 뭐 엘라스틱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 적정하게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메인테이너빌리티인데요. 유지보수는 그냥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힘든 작업이긴 하죠. 특히 막 레거시 같은 거 보면 화도 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메인테이너빌리티를 더 세분화해서 쪼개고 있습니다. 오퍼러빌리티는 시스템 운영자 관점에서 얼마나 편리한지에 관한 지표고요. 단순성이라는 거는 엔지니어 신입이 얼마나 시스템을 쉽게 이해해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지표입니다. 발전성은 시스템을 변경을 할 때 얼마나 용이하게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표고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